네, 경제 선배입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법 선배입니다.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입니다. 법을 모르면 제대로 살 수 없다. 네, 인생 선배입니다. 인생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MZ 선배. MZ들의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네, 오늘의 사연자 빚쟁이 청년님의 어떻게 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일단은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자, 저축해서 한꺼번에 갚는다, 투자해서 한꺼번에 빨리 갚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자가 상당히 고금리거든요. 자, 빚도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두 개의 대출이 있는데요. 3천만 원짜리 저축은행 대출. 근데 연금리가 15%입니다. 15%? 네. 딱 300만 원 있는 카드론 대출인데 이거 9%밖에 안 됩니다, 이자가. 9%. 자,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먼저 갚는 것이 좋을까요? 뭔가 일단 빨리 조그만 걸 해결해버리고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근데 카드론을 계속 안 갚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좀 현실적으로 불편해지기도 하지 그럴 않을까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제 대출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담인데 300만 원은 좀 빨리 처리할 수 빨리 있는 금액이니까 청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청산을 좀 빨리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금리를 우선해서 고금리부터 먼저 갚아야 됩니다. 물론 카드론이 300만 원이고 빨리 갚아서 대출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신용 점수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용 점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몇 점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고금리인 이 15% 맞아. 이것이 금액도 3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먼저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뭐 저축, 투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이 있으면 역시 2금융권이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님한테는 조금 더 나쁜 부채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게 부채 갚는 게 중요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어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갚으면서도 일단은 뭐 한 단돈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렇게 나를 위한 조금씩의 그 비상금을 모아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 가장 비현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현실입니다. 예? 가장 비현실적인 게 현실이야. 우리 인생 선배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금이 필요한데 제가 이 비상금 가져라라는 얘기를 평상시에 하면서도 잘 조심스러운 이유가 비상금으로 만들어 놓은 걸 꼭 비상시에 안 쓰고 말이에요. 꼭 보면은 본인이 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전혀 안 비상인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제가 그 비상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건 비상이 맞고요. 그런가요? 맞죠? 감사합니다. 배고픈 건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연자가 지금 20대 분이시다 보니까 그 20대 분들이 아무래도 그 경제라든가 뭐 투자, 금융에 대해서 조금 약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많아요. 소비자 맞춤형 금융 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금융기관에 나는 약간 을 같은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요청할 수 있을까,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대출을 해줬는데 얘가 돈이 들어와야 금융사도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요.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조금 개선됐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갚아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해본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몇 번 요청을 하고 했더니 어쨌든 약간이라도 좀 깎아줬다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을 두드려야 되는군요. 그럼요. 금리나 요구권 한번 행사해 보시죠. 은행도 시장처럼 이렇게 깎아달라고 할 수 그럼요. 있다니 그럼요. 상상도 네. 못했거든요, 사실. 네. 부채만 파악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신용카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나오면 이렇게 딱 뽑아서 딱 놓고 형광펜 색깔을 3가지로 준비해 보세요. 세 가지. 네, 노란색은 먹은 거, 거. 사 먹은 것만 계속 색깔을 칠해 보는 거예요. 다 칠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다 칠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칠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칠하다가 와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요거 또 시켜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단골집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행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맞아요. 추억 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홍색은 쇼핑과 유흥에 썼던 비용만 색깔을 칠해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록색은 문화 레저비에다가 색깔을 칠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보면은 내가 정말 너무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선배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게 다 너무 맞는 말인데 우리 또래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핸드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눈앞에서 없애면 저는 확실히 소비가 주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법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부모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니까 이게 부모님의 빚인지 본인의 빚인지가 지금 좀 불분명해요. 부모님의 빚을 굳이 내가 지금 갚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오히려 좀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님 빚이 많으시다면 부모님을 파산 선고를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번 돈을 부모님 빚 갚다가 결국 내 인생까지 전부 다 담보 잡히는 것은 이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의 빚이다. 나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채무 조정 제도가 있어요.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 그리고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 자립준비 청년. 천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굉장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1,000만 원이 딱 통장에 들어오면은 야 이거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약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이라 이게 사실 뭐 정말 맞아요. 많다면 많은 금액이긴 한데 사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집을 구한다는 거 차원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네, 작은 적은 돈이잖아요. 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사실은 다양하게 있는 나라예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년 보증금 융자 사업. 보통 한 2%대의 2%? 낮은 2%. 굉장히 낮은 이자로 요즘 네. 은행 이자보다도 낮은 그렇죠. 수치예요. 지자체에서도 또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복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알아보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저는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라고 딱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 내가 선호하는 게 죽어도 내 옆에 마트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예요. 있죠. 네, 네네네. 보고 10분 내에 할인마트 맞아요. 없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이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곰팡이가 심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집주인에게 내가 요구할 것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요즘 MZ들 인터넷 좋아하죠. 온라인도 좋고요. 편하고. 그래도 경험한 바로는 무조건 이건 발품이다. 특히나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보로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발품으로 직접 확인할 것. 내가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구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거쳐가는 중이다. 나는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점점 집을 구하다 보면 노하우가 늘어요. 나도 똑똑해지는 거죠. 약간 원형적 사고 같은 거네요.
뭐 이런 나쁜 집 맞지만 괜찮아, 럭키 비키야, 난 다음 집 더 잘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요. 원형적 사고 모르세요? 원형사고가 뭐예요? 무한 긍정인 거예요. 무한 긍정. 네, 그래서 둥글게 생각하라고. 원형적 사고가 뭔지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집을 구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발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그러면 1,000만 원에서 계약금이 100만 원이라면 내 재산 전체의 10분의 1을 하는데도 발품을 안 팔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약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계약을 하면 이거를 이유 없이 해제를 하려면 내가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와 관련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럴 경우에 내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중개인을 함부로 믿은 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계약을 하는 사람이 집의 소유자가 맞는지, 집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자로부터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도 확인하셔야 되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할 때도 중개인에게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그 중개인이 실제로 그 비용을 가져가지고 소유자에게 안 주는 그런 사기 사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자립청소년이어서 네. 사실은 법이요 저희가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주위에 이제 무료 법률 상담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가면은 무료로 상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물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 주거를 계약한다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은 또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세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거 말고 하숙, 뭐 고시원, 원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이렇게 불려 나가보는 건 어떨까? 좀 리스크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너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는 낯선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먹잇감이 되거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말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선배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너무 친절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틱거려야 되겠다 이제. 이제 약간 이렇게 친절한 거는 너무나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 사회의 미덕인데 너무 친절한 사람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1순위라는 게 사실 좀 안타깝긴 하죠. 현실적이네요.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집을 볼 때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긍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큼은 꼼꼼하게 그 아까 원형 막 헷갈렸는데 원형 사고. 네. 그럼 반대말이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럼 하나 만들죠, 뭐 지금. 경필적 사고로 갈까요? 벌레가 나오면은 아유 참 친환경이네 이런 게 이제 원형적 사고인 거죠. 맞습니다. 경필적 사고는 벌레가 나와? 더러워 죽겠네. 너무 친절한 사람 아까 의심하라고 하셨는데 뭔가 너무 행운을 만났네, 너무 좋네.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냉정하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에. 이 돈으로 지금 뭐 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견하기도 한데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인생의 종잣돈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 소중한 1,000만 원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의 기틀을 잘 닦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